경제 성장의 원천에 관해서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보여주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술 수준을 A라고 하고 노동인 L과 자본인 K의 생산요소 투입으로 얻을 수 있는 산출 또는 소득의 수준을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식 2-3과 같은 어떤 생산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Y는 자본과 노동의 몫으로 분배되는데 알파는 자본 K의 몫을 뜻하고 그 나머지인 1-알파가 노동인 L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식 2-3을 변형하면 식 2-4와 같이 각각의 생산 증가율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델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증가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델타 Y 나누기 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산출 또는 소득의 증가율을, 마찬가지로 델타 K와 나누기 델타 K 나누기 K, 델타 L 나누기 L은 각각 자본과 노동 투입의 증가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델타 A 나누기 A는 기술 진보를 뜻하며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그러니까 K의 증가율, 이것은 자본 투입의 증가율에 자본으로 분배되는 목 알파를 곱한 것인데 이것은 자본 투입 증가가 Y의 증가에 기여한 몫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1-알파 L의 증가율, 이것은 노동 투입의 기여분을 뜻합니다. 따라서 식 2-4는 산출 또는 소득의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투입의 기여분과 기술 진보율의 합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를 성장회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 진보율은 자료의 제약 때문에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2-5는 기술 진보율 A는 경제 성장률 델타 Y 나누기 Y로부터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를 빼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 증가 또는 기술 진보의 어느 요인이 더 중요했는가를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항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2-12에는 X축은 자본, 그러니까 K 또는 노동 L의 투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생산함수 A1과 A2는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A1보다 A2가 더 높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K 또는 L이 투입되었을 때의 산출량 Y는 A1보다는 A2가 더 많은 것을 뜻합니다. 즉 A1보다 A2의 생산함수의 기술 수준이 더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함수 A1 위에 있는 점 동그라미 A 이 위치에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의 투입량 KA 또는 LA가 되고 그에 대응하는 산출량은 YA가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함수 A1의 선상에 있는 동그라미 B의 위치로 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A와 B 사이에 투입이 늘어났고 그에 대응하여 산출량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K 또는 L의 증가로 인한 Y의 증가의 기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생산함수가 K 또는 L이 낮은 수준일 때는 Y가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투입이 많아지면 Y가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학 체감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자본 K가 이미 많이 축적된 선진국의 경우 자본을 늘려도
그로 인한 생산 Y가 늘어나는 효과가 점차 작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래프 B에서 다른 생산함수인 A2 위로 있는 그 동그라미 C로 옮겨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K나 L의 투입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Y가 늘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술 진보로 인해 산출이 늘어난 경우를 보여줍니다. A에서 C로 옮겨간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 생산 요소의 투입이 늘어나거나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일반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 경우 Y의 증가에 기여한 것은 먼저 K 또는 L의 증가에 기여한 부분과 기술 진보에 따라 생산함수 자체가 A1에서 A2로 이동한 것이 기여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어떻게 고도 성장이 가능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그때 성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만약 높은 성장이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빠른 기술 진보에서 온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높은 투입에 의존한 것이라면 이렇게 이루어진 높은 성장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K의 투입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재원으로서 저축이 그만큼 커야 하는데 이것은 소비를 그만큼 줄이는 희생을 치르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성장은 한계가 있어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높은 성장이 빠른 기술 진보에서 온 것이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술 진보를 포함한 지식의 축적에는 한계가 없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영이나 콜린 앤 보스워스와 같은 기존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성장률은 대부분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 증가, 즉 축적에 기인한 것이며 기술 진보인 TFP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에서 나타난 패턴, 즉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 증가보다는 그러니까 총요소 생산성인 TFP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식 2-6에서 노동 L은 취업자 수 곱하기 평균 근로시간으로 구한 총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를 노동의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노동의 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의 질은 인적 자본이라 하여 H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의 양과 질을 모두 감안한 노동의 투입은 아래의 식 2-6과 같이 L과 H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의 보급으로 노동의 질이 평균 1.5배 높아졌다고 한다면 노동의 양과 질을 감안한 노동의 투입은 1.5 곱하기 L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를 감안한 성장회계 방정식을 만들면 식 2-7과 같이 됩니다. 식 2-4, 앞에서 봤던 식 2-4와 비교하면 식 2-7에서는 노동의 양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부분 외에 노동의 질이 기여한 부분이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 2-4에서는 노동의 질이 기여한 부분이 1-알파 곱하기 그러니까 H, 그러니까 인적 자본의 기여분이 그러니까 나머지로 구해지는 TFP의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식 2-7에는 이를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3은 식 2-7의 산식으로 구한 한국의 성장회계의 추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경제 성장률, 이거는 그 Y의 증가율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자본 스톡, 노동의 양, 총 근로시간, 그 다음에 노동의 질, 그러니까 학력, 이 각각 경제 성장률에 기여한 부분과 TFP의 증가율의 합계로 구해집니다. 그런데 이들 각 항목이 매년 증가율을 그대로 제시하면
들쑥날쑥 변동이 너무 심해서 그 추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호드릭 프레스코트의 방법으로 매년의 증가율에서 주기적인 변동을 제거해서 평탄화된 스무딩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1970년대에는 10%가 넘어 정점에 달했고 그 전후에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역유자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민지기는 해방 후에 비해 성장률이 낮았지만 20년대의 중엽을 바닥으로 그 전과 후에 성장률이 높아지는 U자형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시기에 따라 달랐지만 자본 스톡 K의 증가였습니다. 예컨대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의 절반이 넘는 연평균 5에서 6%를 자본 스톡 증가가 기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여 2010년대에는 1.4%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식민지기도 후기로 갈수록 자본 스톡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하였지만 해방 후 50년대에는 크게 떨어진 후에 다시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용된 자본 스톡 데이터는 1970년대 이후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자본 서비스 물량 지수이지만 그 이전은 데이터가 없어서 연구 제고법이라는 방법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자본 스톡은 매년 일정 부분이 감가상각이 되는 반면 새로운 투자가 매년 이루어져 누적이 됩니다. 여기서는 감가상각률을 4%로 가정하고 매년의 투자, 즉 고정자본 형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노동의 양인 총 근로시간 L의 증가는 1970년대 초에 경제 성장률의 3%를 기여했다가 그 후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는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을 1% 정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 의거해서 취업자 수 곱하기 평균 근로시간으로 구한 것입니다. 고도성장기는 취업자 수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균 근로시간도 길어져서 두 효과가 상승작용했지만 1980년대 이후 근로시간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근래에는 특히 주 5일제가 확산됨에 따라 총 근로시간의 하락 추세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식민지기에 조사된 유업자는 개념상 현재의 취업자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업 종사자의 포함 여부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등 일관된 시계열 데이터를 얻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취업자 수 통계가 없는 1911년에서 62년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얻은 1963년에서 67년의 평균 성별, 연령별 취업률을 각 연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취업자를 추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도 60년대 중반에 조사된 산업별 취업자와 평균 근로시간을 식민지기의 산업별 유업 가구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의 근로시간이 관공업이나 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농업 비중이 높은 식민지기의 근로시간이 해방 후보다 적은 것으로 추계됩니다. 그 사이에 1953년과 62년은 이렇게 추계된 1943년의 평균 근로시간과 63년의 평균 근로시간을 직선 보관하는 방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62년 이전 통계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가정에 의한 추정이 들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동의 질에는 학력 이외에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훈련, 경험에 의한 숙련의 향상도 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학력에 한정하여 추정하고자 합니다. 노동의 질적 차이는 임금 격차로 측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자료상의 제약을 감안해서 수학연수 1년의 수익률이 7%라는 가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국제 비교에서 이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어 그것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예컨대 6년의 수학은 1.5배의 질적 차이가 생기며 대학 졸업자는 무학자보다 노동의 질이 3배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2-13에 따르면 학력의 증가가 경제 성장률을 높인 효과는 해방 전에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해방 후에 크게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950년부터 실시된 초등교육 의무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상급학조로의 진학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구 중의 학력 구성도 계속 높아졌습니다. 다만 그 기여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학 연수가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더 이상 높아지지 않으므로 증가율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여기 TFP입니다. 시기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1970년대 TFP 증가 기여도가 1% 정도에 불과 낮았지만 1980년대에 빠르게 상승해서 2.4%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 후 2000년대 전반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1%대로 떨어졌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고도 성장기에는 자본 스톡과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TFP의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전술한 기존 연구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 자본과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TFP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과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점차 선진국에서 나타난 양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FP로 포착된 것 중에는 전술한 기술 진보 위에도 다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농업과 같이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광공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이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생산 규모가 커지면 단가가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데 그로 인한 생산성 증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TFP가 경제 성장률의 투입의 증가로 설명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로 구해지기 때문에 통계 오차까지도 TFP에 포함되게 됩니다. 1962년 이전은 데이터의 부족으로 가정에 의존한 부분이 있고 식민지기 초기로 갈수록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 따른 오차가 TFP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